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수입니다. 제가 3월, 4월 들어서 이래저래 본업이 좀 많이 바빠져서 영상 업로드가 좀 많이 느려졌는데, 진짜 오랜만에 또 새로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뭐 코딩에 대한 내용이나 개발에 대한 내용,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그리고 클로드 코드 관련된 내용을 기업 강의로 몇 번씩 하곤 했었는데, 그 내용들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좀 갈무리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네스 시대에 알아야 하는 기본 AI 지식이라는 토픽으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전달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들어서 링크드인이나 스레드 이런 데서 AI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이 하네스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AI 변천사들을 쭉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다가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 나름의 생각을 또 전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AI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7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제가 4단계로 쪼개봤습니다. 1단계는 기반 기술이 탄생하던 시기였고요. 2단계는 대중화의 시작, 즉 그 기술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게 된 그런 시기죠. 그리고 3단계 도구의 시대에는 AI가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풍부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3단계고요. 또 4단계, 즉 현재 에이전트의 시대에는 AI가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할 수가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된 그런 시대, 이렇게 4단계로 쪼개봤는데 각 단계들에 대해서 중요한 마일스톤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 되게 좀 도발적이죠. 관심과 집중,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뜻이죠.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바로 논문의 제목입니다. 구글의 개발자 8명이 이 논문을 2017년에 같이 냈었는데 이 논문의 핵심이 뭐였냐면 기계학습을 시키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방식을 소개한 것이었어요.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에서 탄생한 트랜스포머 모델이 지금 쓰이는 다양한 AI 모델들 있죠. GPT나 제미나이나 클러드 시리즈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된 학습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된 기점이 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거를 기점으로 이렇게 성능이 높은 모델들이 나왔나를 좀 살펴보면요. 이전에는 이러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착실하게 쭉 읽어 나가는 느낌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면 트랜스포머 방식은 뭐냐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의 단어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그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언어 모델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시켜야 될 이러한 모델이 있으면 전달하면서 학습시키던 방식이 예전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학습시켜야 되는 모델을 원탁 중앙에 앉힙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막 떠들어요. 자,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듯이 모델 역시도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익히고 그보다 덜 중요한 단어들을 그 다음에 익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빠른 성능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를 학습시켜가지고 더 좋은 출력을 내뱉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의 쉬운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능 좋은 LLM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탄생 이후로부터 이런 버트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모델,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몇 년 사이에 탄생을 했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러한 기반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탄생이 되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반 기술이 탄생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친숙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계기로 이러한 기반 기술들이 대중에게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냐라고 보면 당연히 2022년 10월에 챗GPT의 탄생 덕분이겠죠. 자, 챗GPT는 2022년 10월에 발표되자마자 5일 만에 MAU 100만 그리고 2개월 만에 2억 명을 달성하면서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이 1억 MAU를 달성하는데 약 1000일 좀 안 되게 걸렸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거의 8, 9년 가까이 걸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자 수를 모았고 그 사용자 수를 빠르게 모았다는 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서비스가 혁신적이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챗 GPT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1단계에서 개발이 되던 기반 기술이 대중에 쫙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익히 아는 클러드나 제미나이, 그록과 같은 모델들이 탄생을 했고요. 또한 코딩 어시스턴트로 굉장히 유명한 커서가 2023년에 또 창업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단계에서는 AI 기술이 대중들에게 많이 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운데이셔널 모델들, GPT나 클러드, 제미나이, 그록과 같은 것들도 많이 탄생을 하고 대중들이 AI를 쉽게 접하고 많이 써볼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술의 개발을 기점으로 도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기술을 MCP가 기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MCP는 2024년 11월에 클러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표준 프로토콜인데요. 이전 같았으면 LLM들이 도구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복잡한 코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MCP라는 것이 개발된 이후에는 여러 AI 모델들이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도구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AI로 하여금 훨씬 더 간단하게 도구를 쓰게끔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발표 직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2024년 말에 개발이 되었는데 실제로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것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2025년 초거든요. 그것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커서의 MCP 지원이었습니다. 2025년 2월에 이미 유명해져 있던 코딩 어시스턴트 도구인 커서가 MCP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자기들의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사람들의 MCP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여기 구글 트렌드에서도 보시면 엔트로픽이 MCP를 발표한 직후에는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다가 2025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한 MCP는 오픈소스인데 GitHub 스타 수도 보게 되면 2025년 2월경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스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커서의 MCP 지원으로 인해서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2025년 초에 유튜브나 SNS 다 MCP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MCP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MCP 서버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지, MCP 클라이언트는 무엇인지, 스미더리 같은 웹사이트에서 MCP 연동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서 자연어로 노션을 다룰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저 역시도 MCP를 통해서 AWS 리소스들을 다루는 영상을 이전에 찍은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MCP를 써봤을 때 굉장히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그 도구에 회원가입을 하고 UI에 들어가서 직접 어떤 작업을 해야 됐었지만 MCP 연결을 통해서 AI에게 그 도구 관련된 작업을 자연어로만 던지면 AI가 그 작업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 경험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던 도구들에 막 MCP를 연결을 하고 저 스스로도 MCP를 개발해보고 하면서 많이 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MCP의 부상을 통해서 MCP를 지원하는 외부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의 목록 풀들도 커지고 자연어로 AI한테 시킬 때 다룰 수가 있는 그런 도구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다 똑같은 말들이죠. 어쨌든 그 관련된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AI가 자유롭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뉴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2024년 12월 뉴스에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냐면 딥시크 모델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챗 GPT나 클러드나 제미나이와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천억 대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가 약 80억 원대의 개발 비용만을 가지고 그 당시 챗 GPT와 거의 비슷한 성능의 AI를 개발을 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몇 천억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 이게 100억이 안 되는 비용으로도 그렇게 개발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과 낮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고성능 AI 모델 개발이 가능하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LLM 개발 비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전환이 되었고 그 이후로 LLM 호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딥시크와 같은 중국산 모델들은 가장 저렴한 LLM API 호출 비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죠. 동일 성능에 비해 약 90% 저렴하다. AI 딥시크가 챗GPT를 제치고 앱스토어 1위를 달성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커서 역시도 외부 모델인 뭐 GPT나 오프스나 제미나이와 같은 모델들을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커서 네이티브한 모델인 컴포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중국산 모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링크드인에 정리해서 올린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딥시크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그런 개발 비용에 대한 한계가 많이 무너지고 LLM 호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AI 관련된 서비스를 붙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겠죠. 이전 같았으면 자체 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API로 사용하자니 비용이 높아서 잘 붙이기가 힘들었던 그런 서비스들도 API 비용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조금 부담 없이 AI 모델들을 자사 서비스에 붙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을 지나 25년 2월에는 어떤 단어가 처음 탄생을 했냐면 안드레 카파시라는 분이 자신의 X에 올린 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원문을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있는지조차 까먹는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다 yes라고 답한다.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을 전혀 읽지도 않고요. 만약에 에러를 만나게 되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AI에게 그냥 던진다. 그러면 저절로 고쳐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은 그냥 보고 말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복사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거진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미 익숙한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나오는 그런 이미지 그대로죠. AI에게 다 시키잖아요. 어떻게 개발하라고 시키고 에러가 나면 그 에러 메시지도 그대로 던져주면서 이거 고쳐달라 하고 시키고 하죠. 자, 그러한 형태의 개발은 사실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이러한 개발 형태에 대한 뭔가 표준화된 용어를 만든 게 바로 이 2025년 2월에 이 X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요. 심지어는 콜린스 영어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는 또 바이브 코딩 붐에 힘입어서 2025년 중반경에 클로드 코드와 제미나이 CLI 이러한 툴들이 나왔어요. 기존의 클로드나 제미나이와 뭐가 다르냐면 원래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UI에 접속을 해야 됐었죠. 특정 URL에 들어가서 UI에 접속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뭔가 일을 시켜야 됐었는데 그러한 AI가 우리 컴퓨터 터미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터미널은 훨씬 더 리소스를 적게 잡아먹고 가벼운 환경이죠. 그리고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제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내용이나 폴더의 내용까지도 전부 볼 수가 있어요. 권한만 허락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바이브 코딩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025년 중반에 이런 제미나이나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2025년 8월경에는 나노 바나나 시리즈가 탄생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들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노 바나나가 기존 이미지 생성 모델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품질 그리고 사물 이해력으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어쨌든 나노 바나나는 현재 2버전까지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정확한 이미지 생성 품질을 보여주면서 인기 있는 모델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25년을 넘어서 26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6년 넘어갈 문턱에 있을 때, 정확히는 2025년 말에 GitHub에 오픈클러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하나 발표가 되었어요. 이것이 역사상 가장 빠른 스타수를 기록하게 된 오픈소스가 되었죠. 뭐 몰트봇에서 이름들이 한 두세 번 바뀌면서 결국에는 오픈클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팅이 되었는데 자, 이 오픈클러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에이전트 시대가 확산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특정 서버에 이 오픈클러라고 한 오픈소스를 설치를 하고 AI를 연결을 해 놓으면 그 서버가 24시간 돌고 있으면 진짜 그 서버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알아서 이메일도 보내주고요. 개발도 하고 이미지 생성도 하고 진짜 저희가 시킨 다양한 작업들을 알아서 잘 해내는 그러한 오픈소스가 바로 오픈클러였죠. 그래서 이 오픈클러의 굉장히 매력적인 점은 SNS에 연결을 해가지고 카카오톡 채팅하듯이 디스코드 채팅하듯이 AI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오픈클러가 설치된 그 서버 안에서 작업이 돌도록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오픈클러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펼쳐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클로드 코드의 부상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비단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고 터미널상에서 AI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코딩 도구로는 제미나이 CLI, 코덱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트렌드를 보시면 유독 클로드 코드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클로드 코드가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에 맞는 그런 컨셉들을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개발해서 내놓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서브 에이전트라든지 그리고 클로드.md 파일이라든지 훅스, 최근에는 클로드 디자인 이런 컨셉들을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개발해서 내놓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에이전틱한 AI를 잘 다루도록 하는데 너무나 편리한 기능들을 잘 개발해놨어요. 그래서 클로드가 이러한 기능들을 잘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의 표준과 같은 형태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작업 성능 역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를 쓰거나 아니면 코덱스를 쓰거나 하시는 것 같고, 제미나이 CLI는 쓰는 사람을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클로드 코드가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게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네스 굉장히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제가 좀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뉘어 가지고 2017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AI 주요 개발 마일스톤들을 좀 짚어봤는데, 각 단계들의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2017년부터 GPT 등장 전 2022년 말까지죠. 그래서 약 5에서 6년 정도의 기간인 것 같고요. 대중화가 시작된 기간은 챗GPT의 등장부터 뭔가 MCP의 등장 이전까지 약 2년 정도죠. 2년 정도. 그리고 도구의 시대는 MCP의 개발 이후부터 오픈클로의 등장 이전까지, 그래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고요. 현재는 에이전트 시대, 그래서 약 4, 5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나눠놓은 기준이에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시대가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라고 느낀 점을 기반으로 해서 나눠놓은 건데, 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로 이어져 오면서 기간들이 점차 짧아지고 있죠. 5에서 6년, 그 다음엔 2년, 그 다음에 1년. 그래서 4단계 역시도 1년이 채 안 돼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가지고 5단계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 지금 충분히 성숙한 단계여가지고 4단계가 1년 이상 쭉 지속이 될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AI의 발전을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트렌드를 쭉 살펴봤는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시대, AI 에이전트 시대이죠. 그 시대에서 AI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짚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방식을 각 단계별로 보도록 하면요. 대중화의 시작 단계에서는 그냥 챗봇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UI에 들어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GPT가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에게 답변을 잘 줍니다. 그거가 신기했던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도구의 시대를 거치면서 단순 챗봇이 아니고 이 AI가 도구를 통한 자원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풍부하고 양질의 답변을 저희에게 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개인적인 도구들의 AI가 연결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이전트의 시대에는 이 도구를 통한 자원 접근과 더불어서 진짜 뭔가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하고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고, 실수가 일어나면 그 실수를 스스로 고치고, 또한 다른 AI 에이전트들과 협업도 하고 사람한테 확인도 받고 하는 형식으로 AI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목표를 추구하고 태스크를 완료하는 이러한 시스템, 요게 바로 AI 에이전트의 정의인데, 진짜 AI 에이전트처럼 일하게 되는 시기가 이 4단계 에이전트 시대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간략히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모델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그 옆에 AI가 쓸 수 있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맥락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한 외부의 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러면 스스로 논리적인 사고도 하고요. 어떤 작업을 받으면 관련 도구도 호출하고 관련 데이터도 검색하고 보안상 안전하도록 작업도 하고요. 또한 질문 내용이 계속 쌓이면 그 맥락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저장도 하고 요약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력을 이미지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음성의 형태로 할 수도 있는 등 멀티모달 AI도 LLM의 발전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시대의 AI는 그냥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텍스트로만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맥락을 파악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도구도 호출하고 데이터도 탐색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해졌을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챗봇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현재 이런 AI 에이전트와 같은 사고를 AI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흐름에서 작업을 더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에이전트 시대에 AI 에이전트들로 하여금 일을 잘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건드릴 수가 있는 영역이 있고 일반 대중들이 건드릴 수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영역은 뭐냐면 AI 모델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AI 주의 환경 인프라들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2.0부터 2.5 그리고 3.1 프로 모델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성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러한 과정들은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구글 안에 있는 그 관련된 개발자들이 하거나 다른 클러드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의 개발자들이 하거나 그런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AI가 잘 쓸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 인프라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소수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AI를 잘 쓰고 싶어 하는 일반 대중들이 잘 쓰기 위해서 좀 더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건드려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프롬프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도표로 돌아와 보면 여기 LLM이 있고요. 주변에 도구,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처럼 이 화살표로 이러한 도구들과 AI, 그리고 AI와 데이터베이스, AI와 데이터들을 이어 주어야 뭔가 제대로 된 워크플로우가 일어나면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화살표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AI에게 하는 인간의 지시거든요. 전문 용어로 프롬프팅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는 계속해서 똑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4년에는 평균 90, 2025년에는 상위 LLM 평균이 130이고요. 현재는 140 이상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 trackingai.org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수능 성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2024년 수능 같은 경우 AI가 풀었을 때 반타작만 하면 굉장히 잘한 점수였거든요. 보면. 하지만 2026년 수능은 거의 만점이죠. 이게 현재 모델이 아니고 2025년 말경 개발된 모델 버전으로 수능을 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I의 모델들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LM이 계속해서 똑똑해질수록 우리들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2022년 10월경에는 그때도 물론 좋은 모델이었지만 그렇게까지 똑똑하진 않았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시키면 그 작업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챗 GPT가 적당히 똑똑했을 때는 저희의 위상도 그냥 친구와의 편한 채팅을 하는 느낌으로 친구와 같은 느낌으로 그 AI를 다룬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성능이 계속해서 높아져가지고 진짜 지금은 다수의 전문가가 저를 돕기 위해서 상시 대기하고 있는 느낌으로 AI를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라면 그 AI를 다루는 우리들 역시도 달라진 위상으로서 그 AI에게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그것을 다루는 우리들의 태도도 좀 많이 달라져야 그 똑똑한 AI한테 제대로 된 작업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시를 잘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AI와 도구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이런 많은 것들을 이어주는 바로 프롬프팅이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프롬프팅은 AI 작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프롬프팅을 통해서 AI가 도구를 사용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할 수도 있고 보안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도록 할 수도 있고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을 AI가 하도록 시키는 것이 어떤 복잡한 코딩 혹은 코드의 덩어리들이 아니고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이러한 자연어의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로 하여금 작업을 잘 시키도록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 유저인 우리들도 충분히 이런 자연어 덩어리들을 잘 다듬고 규칙을 잘 정해서 던져주면 높은 성능의 작업을 내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도 여기 엔트로픽 스킬스라고 하는 깃허브를 보시면 이렇게 스킬들이 많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스킬스란 한마디로 AI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그중에서 프론트엔드 디자인 기술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내부 문서를 까보면 다 자연어들의 덩어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코딩 한 줄 없이 그냥 잘 구조화된 어떤 지시문, 자연어들의 덩어리들만 잘 구조화해서 넣게 되면 AI가 그 관련된 맥락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식이 바뀌더라도 전 본질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2단계에서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3단계 들어와서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재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 뿐이지 본질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지시를 잘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떠오르던 시절에는 AI 역시도 그렇게까지는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로 지시문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복잡하게 만들고 많이 만들면 AI가 그거에 맞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시대에 들어오면서, 즉 도구의 시대죠. 도구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AI가 참고할 수 있는 자원들도 많아지고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AI의 지식적인 성능도 높아지면서 프롬프트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고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수행하게 했을 때 충분히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하네스 엔지니어링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복잡한 지시들을 진짜 시스템화되게 수십 개씩 AI 주변에 배치를 시켜놔도 그 AI가 그러한 지시들을 잘 참고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정도로 성능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AI로 하여금 시스템화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있도록 자연어로 프롬프팅으로 AI 주위의 환경을 잘 구성해 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러한 역사도 알아보고 AI 에이전트의 행동 흐름도 알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대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AI 모델들의 성능이 따라와 주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AI의 성능과 주위 인프라의 발전이 계속해서 같이 커져 가다 보니까 이러한 용어들도 같이 등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시대 이후로도 AI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후에 또 다른 컨셉의 어떠한 엔지니어링 방법론이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것이 될지는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단어가 변화되어 왔지만 결국에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 어떤 거? AI가 작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현재 나온 똑똑한 AI 에이전트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일반 대중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 역시도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어설프게나마 구축을 해서 카드 뉴스도 만들고 PPT 슬라이드도 만들고 하는 작업을 조금 표준화되게 높은 품질로 강제를 하면서 AI에게 시키고 있거든요. 자,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런 작업 과정들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영상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듬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